당장 그 혼인신고서 찢어버려. 날카롭고 분노와 경멸로 가득 찬 고함이 구청의 작은 혼인신고실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던 바로 그 순간 터져나왔다. 의식이 시작되기 직전의 고요함 속에서 구청 직원들, 하객들 그리고 이날을 기록하던 비디오 카메라 기사까지 모두가 얼어붙었다. 모두에게 예기치 않게 이날은 진짜 악몽으로 변해버렸다. 비극의 주인공은 안타깝게도 김아라라는 이름의 젊은 19살 임산부 신부였다. 불과 몇 초 만에 행복한 결혼식에 대한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경험한 그녀. 그녀를 이토록 수치스럽게 구청에서 내쫓은 것은 다름 아닌 그녀의 예비 시어머니 최 여사였다. 최 여사는 권위적이고 단호한 여성으로 자신의 말이 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법이라고 생각하는 데 익숙했다. 그녀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의 아들 박지훈과 그의 가족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 믿었다. 아라는 등록 담당자 테이블 옆에 서서 웨딩 부케를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고 있었다. 두려움과 모욕감에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입술은 이 끔찍한 명령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한 채 떨리고 있었다. 저렴했지만 신중하게 고른 새하얀 드레스의 아름다움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하객들의 당황스러운 속삭임과 뒤섞였다. 불과 1분 전만 해도 분위기는 화기애애 보였다. 임신한 신부와 매우 엄격한 시어머니라는 조합이 잠재적으로 폭발할 위험이 있다는 약간의 긴장감을 제외하면 말이다. 하지만 아무도 이토록 격렬한 스캔들로 번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예비 시어머니 최 여사는 아라 맞은편에 서서 마치 부대 앞에 장군처럼 소리쳤다. 내가 이런 애를 우리 집안에 들이는 걸 허락할 줄 알아? 들어봐. 구청까지 질질 끌고 와서는 임신했다고 내 아들을 꿰어 결혼하려는 속셈이잖아. 대체 제가 뭔데? 하객들은 어리둥절하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아들 지훈이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라고 중얼거리려 하자 최 여사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조금도 개의치 않고 매섭게 쏘아붙였다. 닥쳐. 넌 내 아들이야. 근본도 모르는 계집애 하나가 내 인생을 망치게 놔둘 순 없어. 둘 다 당장 꺼져. 더 늦기 전에. 그녀는 정말로 아라를 경멸하듯 쳐다본 후 마치 성가신 파리를 쫓아내듯 손을 휘저었다. 끔찍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모두가 지금 이 상황이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진정으로 비극적인 무언가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라는 최 여사가 처음부터 자신들의 결합을 반대했다는 것은 알았지만 모든 하객이 모이고 곧 등록 절차가 시작될 이 순간에 이런 난장판을 벌일 줄은 몰랐다. 아라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조금만 더 있으면 스트레스로 기절할 것만 같았다. 그녀는 말문이 막혔고 눈물만이 목을 더욱 타는 듯이 조여왔으며 가슴 속에서는 끓어오르는 모욕감이 치밀었다. 곧 울음이 터질 것 같다고 느낀 아라는 지훈의 손을 무의식적으로 놓고 출구를 향해 뒤로 물러섰다. 부케가 떨리는 손에서 거의 떨어질 뻔했지만 친구 중 한 명이 그녀를 붙잡아 주었다. 혼인신고실에는 끔찍한 어색함이 감돌았다. 구청 직원은 당황한 채 눈을 깜빡이며 실내를 둘러보았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 전통적으로 결혼식에는 긴장감이나 행복의 눈물은 있을 수 있어도 썩 꺼져 라고 외치는 예비 시어머니의 히스테리는 없었다. 아라 쪽의 나이든 친척 몇몇은 불만스럽게 고개를 저었지만 맞서서 싸움을 벌일 용기는 내지 못했다. 아라의 아버지 김영철 씨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신경이 끊어질 것 같았다. 한순간만 더 있으면 그 무례한 행동에 맞서 소리 지를 것 같았지만 교양과 충격이 그를 붙들었다. 딸의 결혼식이 행복하기를 얼마나 바랐는데 결과는 완전한 재앙이었다. 아라는 공기가 부족해 질식할 것 같았다. 임신은 그녀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이미 임신 마지막 주에 접어들고 있었다. 스트레스로 인해 갑자기 혈압이 오르거나 조산이 시작될 수도 있었다. 울음을 터뜨리며 눈물에 목이 메인 채 그녀는 이미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던 말을 내뱉었다. 지훈아, 내 엄마는 우리 결혼조차 못하게 하는데 넌 아무 말도 못하고 내가 쫓겨나는 걸 그냥 보고만 있구나.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치욕스러워. 그녀는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섰고 뒤돌아보지 않고 구청을 빠르게 빠져나왔다. 지훈은 그녀를 뒤쫓아가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너 어디 안 가? 이 바보 같은 짓은 이제 그만. 아들아, 우린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놔야 해. 이런 희극을 벌일 게 아니라
지훈의 심장은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세차게 뛰었다. 그는 아라를 사랑했고 그들의 미래의 아이도 사랑했다. 하지만 평생을 군인처럼 엄격하고 단호하며 절대적인 복종에 익숙한 어머니에게 복종하며 살아왔다. 이 모순 때문에 그는 속으로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하객들과 무언가 말하려다 결국 용기를 내지 못한 자신의 아버지를 보았다. 그는 이 집안이 최 여사의 독재 아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여기서 벗어나려 시도한다면 자신의 가족과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아라에게는 더 이상 지훈의 내적 갈등이 중요하지 않았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밖으로 뛰쳐나왔고 서늘한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드레스는 바닥에 끌렸고 베일은 약간 옆으로 비뚤어져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슬프고 망연자실했다. 그녀는 몇 초간 그 자리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다. 행복한 날이 악몽으로 변했고 예비 시어머니는 그녀를 직접 내쫓았다. 그때 그녀의 어릴 적부터 가장 친한 친구인 이민준이 다가왔다. 그는 복도에서 벌어지는 상황의 일부를 보았고 분위기가 극한까지 치달았다는 것을 느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밝은 녹색 눈을 가진 민준은 마음이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그 역시 학창시절에 아라를 짝사랑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우정 어린 애정에 가깝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무조건적으로 그녀의 편에 서서 언제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라야,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야? 소리 지르는 걸 들었는데 무슨 소란인지 끝까지 이해를 못했어. 괜찮아? 아라는 눈물을 쏟으며 손등으로 눈을 닦았다. 민준아, 나 쫓겨났어. 결혼식은 망했고 시어머니는 그냥 날 증오해. 그리고 대놓고 꺼지라고 했어. 믿을 수가 없어. 지훈이는 날 변호해주지 않았어. 민주는 그녀의 헤어스타일을 망가뜨리거나 연약한 베일을 구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아주었다. 하지만 그녀가 어떻게 보이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괜찮아, 괜찮아. 진정해. 다 끝났어. 중요한 건 이제 네가 모든 걸 알게 됐다는 거야. 그 사람이 널 지켜줄 능력이 없다면 아이가 태어난 후에 아는 것보다 지금 아는 게 나아. 가자. 어디 가서 좀 앉아. 아빠는? 아빠 안에 계셨는데 아라가 흐느꼈다. 하지만 아빠도 압박받으셨을 거야. 주먹을 휘두르실 분도 아니고. 게다가 아빠는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아셔. 이 결혼을 두려워한다고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어. 그럼 모든 게 잘 된 거야. 민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넌 강하잖아. 해낼 수 있어. 게다가 내가 항상 옆에 있을게. 아라는 무력하게 고개만 끄덕였다. 신경성 긴장으로 배가 당기고 아픈 것을 느꼈다. 이런 소동은 뱃속의 아이에게 좋을 리 없었고 아기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더 커졌다. 하지만 지금은 우선 이 충격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였다. 민주는 택시를 불렀고 카카오 택시, 아라를 조심스럽게 차에 태우며 기사에게 임신 후기라 최대한 조심스럽게 운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말없이 갔다. 아라는 창밖을 바라보았고 바로 지금 결혼식이 열렸어야 했는데 대신 모든 사람 앞에서 굴욕과 수치를 당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다. 아마 30분 후면 SNS에는 도망친 신부, 그것도 임신한 신부의 사진이 떠돌 것이고 결혼식에 초대받았던 지인들은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를 일이었다. 아라가 부모님과 함께 사는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는 이미 호기심 많은 이웃 아주머니 몇 분이 모여 신부를 보고 싶어 안달이나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결혼식에 대해 알고 있었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소문이 이미 퍼진 모양이었다. 아라가 나타나자 모두가 속삭이기 시작했다. 어머, 저런, 이제 어떡한데? 애까지 가졌는데. 아라는 고개를 들지 않고 아파트로 쏙 들어갔다. 민준이 뒤따르며 그녀를 부축했다. 문을 열자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가 안락의자에 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있는 것이 보였다. 아버지가 전화를 했거나 다른 누군가가 일어난 일을 알린 것이 분명했다. 딸아. 어머니가 일어나려다 힘없이 다시 주저앉으며 외쳤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뭔가 안 좋을 것 같다고 느꼈는데. 엄마. 아라가 대답하려 했지만 목에서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어머니 옆 무릎에 주저앉아
머리를 어머니의 무릎에 파묻고 울음을 터뜨렸다. 다 끝났어, 엄마. 시어머니가 구청에서 바로 날 내쫓았어. 그리고 지훈이는 그분께 안 된다고 말 한마디 못했어. 어머니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그 박지훈이란 놈은 꺼지라고 해. 사내답지 못하면 네게 필요 없는 놈이야. 아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키우면 되지. 민준이 옆에 앉아 아라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아라 어머니의 말에 동의했다. 신랑이 지금 기계를 보이지 못했다면 미래에는 더 심해질 것이었다. 곧 아버지 김영철 씨가 도착했다. 그는 지치고 화가 난 표정이었다. 문을 닫고 들어오면서 그는 구청에서 챙겨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채 작성되지 않은 혼인신고서, 미완성된 증명서, 몇몇 사본들이었다. 딸아, 자책하지 마라. 그가 피곤하게 눈을 감으며 말했다. 어차피 이 결혼은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았을 거야. 지훈이 엄마가 벌써부터 널 이렇게 모욕하는데 내가 거기서 그 여자랑 얘기해봤어.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소용없더라. 네가 자기 아들을 낚으려고 일부러 임신했다고 생각하더군. 아라는 눈물 사이로 씁쓸하게 웃었다. 마치 아이가 손가락 튕기는 것만으로 생기는 것처럼. 네, 임신은 계획이 없었지만 전 거부하지 않았어요. 지훈이와 함께 낳아서 키우고 싶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 그의 사랑은 엄마에 대한 두려움보다 약했네요. 이제 와서 우는 건 늦었지. 아버지가 말했다. 중요한 건 진정하는 거야. 신경 쓰지 마. 우리에겐 네 생명과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해. 어우. 아라는 그것을 이해했지만 눈물은 계속해서 흘러내렸다. 속았다는 느낌, 배신감, 굴욕감 모든 것이 뒤섞였다. 그럼에도 그녀는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는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려 애썼다. 임신 마지막 몇 달 동안 갈등으로 인해 긴장을 느낀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오늘의 사건은 모든 것을 뛰어넘었다. 그날 밤 그녀는 악몽에 시달렸다. 경멸로 가득 찬 시어머니의 눈이 계속해서 꿈에 나타났고 썩 꺼져 라는 끔찍한 말이 들려왔다. 다음 날 아침 눈물로 붉어진 눈과 무거운 머리로 잠에서 깨나라는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돈을 벌고 아이의 출생을 준비해야 했다. 그녀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일했지만 출산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미 출산 휴가를 계획하고 있었다. 사장은 그녀를 괜찮게 대했지만 임신한 직원은 추가적인 골칫거리였기에 열광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법적으로 그녀를 해고할 수는 없었다. 사장에게 전화해서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며칠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장은 동의하는 듯 했지만 출산휴가 전까지 자리를 지키고 싶다면 너무 오래 쉬지는 말라고 했다. 아라는 어머니를 돕고 설거지를 하고 식료품을 사러 가며 기호 바기라와 소토시다. 아버지와 민주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소파에 누워만 있으면 미쳐버릴 거야 라고 대답했다. 하루 뒤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마 충격에서 벗어난 모양이었다. 그는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니었고 이건 일시적인 것이니 기다리면 모든 게 잘 될 것이라고 변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라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목에 쓴 덩어리가 느껴지고 심장이 차가워져 더 이상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은 비참하고 설득력이 없었다. 그는 어머니가 진정될 때까지 공식적인 혼인신고를 잠시 미루고 예전처럼 지내자고 제안했다. 이미 결혼식이 열렸어야 했는데 그 말은 우습고도 슬펐다. 아라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날 지켜주지 않은 사람과는 살 수 없어. 모든 건 끝났어.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그렇게 날들이 흘러갔다. 파혼 소식은 지인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어떤 이들은 아라를 동정했고 다른 이들은 반대로 그럴 줄 알았다. 남자를 꿰어내려 했다며 비난조로 고개를 저었다. 아라는 SNS 접속을 끊었다.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가장 큰 위안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민준의 지지였다. 민준은 거의 그녀의 집에서 살다시피 하며 비타민과 사과를 사다 주고 농담으로 그녀를 웃게 하려 했었다. 시간이 흘러도 모욕감은 가라앉지 않았지만 아라는 아기를 생각하려 했었다. 곧 출산이었고 정신 상태를 안정시켜야 했다. 정기 초음파 검진에서 의사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아기도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별은 남자아이였다. 아라는 이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다. 남자아이. 지우는 아들이 태어나면 서준이라고 이름 짓자고 약속했었다. 그가 어릴 때 읽었던 책에서 영감을 받아 그 이름을 꿈꿨었다. 그리고 이제 아라는 깨달았다. 아마도 그녀 혼자 아이의 이름을 짓고 키워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을 서준이라고 부르는데 반대하지 않았다. 이름이 마음에 들었고 그의 아버지와 어떻게 되었든 무슨 상관인가. 그 불행했던 결혼식 날로부터 2주 후 아라의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그녀는 불쾌하게도 문 앞에 서 있는 최 여사를 보았다.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단정한 머리, 엄격한 블라우스, 값비싼 브랜드의 재킷, 그리고 손에는 작은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아마도 어떤 선물일 것이다. 아라는 순간적인 두려움과 분노의 파도를 느꼈다. 이 여자가 또 그녀를 모욕하려는 걸까? 왜 온 걸까? 들어가도 될까? 최 여사가 차갑게 물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아라는 몇 초간 고민하다가 옆으로 비켜섰다. 들여보내지 않아도 어차피 욕을 할 방법을 찾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 시어머니는 복도로 들어와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긴 좀 좁네. 물론. 그녀가 비웃으며 말했다. 뭐, 상관없지. 네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일하러 가셨어요. 어머니는 방에서 쉬고 계세요. 아라가 심장이 멎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얘기 좀 하자고. 최 여사가 초대도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으며 반복했다. 네 아이와 내 아들의 미래에 대해서. 아라는 반사적으로 맞은편 의자에 앉아 마치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 배에 손을 얹었다. 듣고 있어요. 아라가 짧게 말했다. 뭘 원하시는데요? 네가 지훈이 인생을 망치는 걸 원치 않아. 시어머니가 마치 은혜를 베푸는 듯한 투로 선언했다. 그 애 앞에는 창창한 미래가 있어. 대학원에도 갔고 일도 하고 있고 전망이 밝아. 너와의 결혼, 그것도 이런 갑작스러운 아이까지 생기면 그 애 인생을 망칠 거야. 하지만 당신 아들이 아라가 씁쓸하게 비웃었다. 스스로 결심했고 아이를 기다렸어요. 아니면 제가 그를 붙잡으려고 마법이라도 부렸다고 생각하세요? 19살인데 벌써 그런 수법을 안다고요? 그래, 19인데 벌써 그런 관계를 아는구나. 들어봐. 나는 너와는 달리 인생을 알아. 아이들은 책임이야. 그리고 지훈이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넌 그 애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될지 상상도 못할 거야. 그 애는 여리고 감성적인데 말이야. 아라는 폭발 직전이었지만 참으려고 애썼다. 그래서 뭘 제안하시는 거죠? 제안은 이래. 넌 아이를 낳아. 하지만 공식적으로 아버지는 지훈이로 등록해. 그 외에는 따로 살아. 뭐, 양육비는 받을 수 있어. 우리가 그걸 막지는 않을 테니. 하지만 결혼은 없을 거고 기대도 하지 마. 그리고 지훈이에게 매달리지 마. 그 애에게 자유를 줘. 쓸데없이 하루 종일 아이에게 매달려 있으라고 요구하지 말고 너에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잖아. 그들이 키우면 되지. 우리와 지훈이는 가끔 도울 수도 있을 거고. 아라는 이 말을 들으며 손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간단히 그녀를 지훈의 인생에서 내쫓고 아이를 아버지 없이 남겨두고 자신은 부모님 아파트에 앉아 시어머니가 새 유모차 값을 줄지 말지 궁금해하며 살라는 것이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하지만 제 아이는 당신의 자비가 필요 없어요. 제가 직접 키울 거고 아빠도 도와주실 거예요. 지훈이가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 그건 그의 선택이고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최 여사가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애야, 너 우리 아들 도움 없이 우리 집안 돈 없이 너희가 힘들 거라는 거 알잖아? 그렇게 함으로써 네가 네 아이를 내 손자를 망치고 있다는 걸 모르겠니? 아라가 씁쓸하게 비웃었다. 구청에서 꺼지라고 소리치셨잖아요. 이제 와서 걱정하시는 척 하시네요. 시어머니는 순간 당황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래, 내가 좀 심했을 수도 있지. 그녀가 인정했다. 하지만 그건 지훈이를 위해서였어. 그리고 이제 아이가 거의 태어날 때가 되니 나도 신경이 안 쓰이는 건 아니야. 어쨌든 내 손주니까. 하지만 결혼으로 옥신각신하지 않는 게 더 나아. 스스로 생각해봐. 그 서류 한 장이 스캔들 말고 뭘 주겠어? 아라는 절망감에 고개를 저었다.
결국 서류에 서명하고 양육비나 받고 떨어지라는 제안을 하러 오신 거군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전 당신의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제 아들은 제 책임이고 지훈이가 아버지가 되도록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가 스스로 결정한다면 와서 도울 수 있겠지만 당신의 참여는 사양하겠어요. 특히 당신이 저를 거짓말쟁이로 생각한다면요. 최 여사는 어두운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러니까 너 우리 없이도 괜찮다는 거지? 네. 아라가 짧게 확인했다. 좋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금속성이 섞였다. 나중에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두고 보자. 시간이 모든 걸 보여주겠지. 그녀는 갑자기 일어나 선물이었던 듯한 꾸러미를 두고 가지도 않고 들고 출구로 향했다. 아라는 분노에 끓어오르며 그녀를 따라가 문을 닫았다. 떠나기 전 최 여사는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리고 지훈이한테 자기가 나쁜 아빠인 것처럼 헛소리하지 마. 그 애가 나쁜 아빠라고? 아니, 그 애가 어떤 사람인지 넌 절대 몰랐어. 너 때문에 그 애가 고통받고 있다고. 아라는 대답하지 않고 그녀의 코앞에서 문을 쾅 닫았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았다. 걱정스럽고 창백한 어머니가 나타났다. 무슨 일이니, 딸아. 목소리를 들었는데 누가 왔는지 몰랐어. 아라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최 여사님이 오셨어요. 저를 저주하고 양육비나 받으면서 혼자 살라고 설득하셨어요.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제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거라고 암시하기도 했고요. 어머니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오, 세상에 저런 악독한 여자가 다 있나. 아빠한테 말해서 조심하라고 해야겠다. 정말로 내 직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 아니에요. 아라가 속삭였다. 그냥 둬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더 이상 그 가족과 엮이고 싶지 않아요. 지훈이가 엄마 없이는 안 되고 원하지도 않는다면 엄마랑 살게 둬요. 전 아이를 키울 힘이 충분해요. 얼마나 많은 싱글맘들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다들 잘 해내잖아요.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완전한 가정을 원했고 아이가 아버지 없이 자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어머니가 있는 한평온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몇 주가 더 지났다. 출산 예정일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고 아라는 이미 신체적인 피로를 느끼고 있었다. 배는 무거웠고 허리는 아팠고 잠은 불안했다. 그녀는 피트니스 센터에 출근하려고 애썼지만 그곳에서는 그녀를 쳐다보는 시선이 점점 더 많아졌다. 고객들은 리셉션에서 임신한 여직원을 보는 것을 항상 반기지는 않았고 특히 그녀가 때때로 그들의 요청에 빠르게 반응하지 못할 때는 더욱 그랬다. 결국 사장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녀에게 출산 전 휴가와 육아휴직을 권했다. 이제 휴가 쓸 때 됐잖아. 우리가 공식적으로 처리해 줄 테니 아기 맞을 준비 잘해. 그가 말했다. 아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일을 그만둔 후 시간은 느리게, 때로는 고통스럽게 흘러갔다. 그녀는 혼자 남겨졌다. 집에서는 지루했고 밖으로 많이 나가는 것은 어려웠다. 민주는 잡지를 가져다 주고 함께 코미디를 보고 과일 스무디를 만들어주고 긍정 심리학에 관한 책을 소리내어 읽어주며 그녀를 즐겁게 하려 애썼다. 그는 어둠 속에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아라는 그것을 말로 다 할 수 없이 감사했지만 내면의 공허함은 계속 느꼈다. 그녀는 지훈이가 임신 마지막 단계에 곁에 있어주고 그녀의 배를 쓰다듬어주고 함께 아기 이름을 고를 것이라고 꿈꿨었다. 대신 침묵과 씁쓸함 뿐이었다. 지훈은 몇 번 전화를 걸어 무기력하게 안부를 물었지만 병원 가는 것 좀 도와줘라는 말에는 즉시 공부할 게 많아서 안 돼. 엄마가 차를 안 줘. 같은 핑계를 댔다. 아라는 희망을 거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아라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뭘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민준이 찾아왔다. 그는 꽃을 가져와서 말했다. 네 기분이 좋아졌으면 해서. 노란 튤립이야. 봄과 희망의 상징이잖아. 네가 봄을 좋아하는 거 알아. 창밖은 이미 가을이지만 이 꽃들이 널 기쁘게 해줬으면 좋겠어. 아라는 감사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고마워 민준아. 넌 날 위해 정말 많은 걸 해주는구나. 내가 항상 긍정적으로 답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머릿속이 복잡해서. 이해해.
그가 옆에 앉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기억해. 곧 아기가 태어날 거야. 기저귀 갈고 하느라 바빠서 슬픔이 뭔지 완전히 잊어버릴걸. 적어도 젊은 엄마들은 다 그렇다고 들었어. 모든 생각이 아기 중심으로 돌아간대. 아마도 그렇겠지. 아라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무서워. 내가 뭔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난 아이가 아빠랑 같이 자랐으면 했어. 민준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너에겐 훌륭한 아버지가 계시잖아. 비록 부자는 아니지만 좋은 분이시지. 내 어머니도 비록 아프시지만 곁에 계시고, 그리고 나도 비록 아이의 아빠는 아니지만 널 돕고 혼자 두지 않을게. 약속해. 아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며 그를 마주 안았지만 감정은 결국 터져나왔다. 흐느낌 사이로 그녀는 속삭였다. 고마워 민준아. 이 모든 것에 대해, 그리고 내가 완전히 외롭지 않게 해주는 것에 대해. 네가 없었다면 이 모든 걸 어떻게 견뎠을지 상상도 안 가. 응? 이 진심은 민준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라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은 감정을 고백할 때도 장소도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약혼자의 배신으로 신경쇠약 직전이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가장 친한 친구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그에게는 필요한 사람이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큰 행복이었다. 곧 그날이 닥쳤다. 아라는 밤중에 첫 진통을 느꼈다. 처음에는 가진통이라고 생각했지만 통증은 점점 더 강해지고 규칙적으로 변했다. 침대 옆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깨우기 두려워 아버지의 방문을 두드렸다. 김영철 씨는 즉시 침대에서 일어나 구급차를 불렀다. 기다리는 동안 그는 딸의 옷을 입히는 것을 돕고 서류와 출산 가방을 챙겼다. 아라의 머릿속에는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시작됐어. 내가 출산하고 있어. 그런데 지훈이는 내 곁에 없어. 하지만 두려움은 곧 지금은 오직 아기와 출산 과정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깨달음으로 바뀌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아라는 산부인과로 옮겨졌다. 의사들은 자궁문이 열리기 시작했으며 모든 것이 초산부에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철 씨는 분만실에 들어갈 수 없었고 아라에게는 가족 분만에 함께할 사람이 없었다. 민주는 결국 남자친구도 남편도 아니었고 모든 병원이 친구를 파트너로 받아주는 것은 아니었다. 아라는 혼자서 진통을 시작하며 긴장했지만 이제는 혼자서 해내야 한다고 느꼈다. 진통, 고통, 두려움이 이어졌고 그 후 그녀는 분만실로 옮겨졌다. 그곳에서 의사들은 호흡법을 지시했다. 그녀는 올바르게 호흡하려고 애썼고 오직 아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기만을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정오 가까이 되어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서준이가 세상에 태어났다. 그 순간 아라는 기쁨과 감동으로 가득 찼다. 조산사의 손에 들린 작은 생명체를 보고 그녀는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지난 몇 달간의 모든 고난, 지훈과 시어머니, 그리고 망가진 결혼식 때문에 쌓아온 모든 분노가 뒷전으로 밀려났다. 세상은 그녀의 아들, 작은 꾸러미 하나에 집중되었다. 갓 태어난 아기를 가슴에 안았을 때 아라는 이제 자신에게 진정으로 위대한, 살아갈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생겼음을 느꼈다. 그 순간 그녀는 생각했다. 지훈이가 이걸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하지만 그녀에게는 더 이상 실망의 눈물을 흘릴 힘이 없었다. 눈물은 오직 행복에서만 나왔다. 모든 것이 끝나고 아라는 회복실로 옮겨졌다. 몇 시간 후 아버지와 민준이 그녀를 찾아왔다. 두 사람 모두 초조해 보였다. 김영철 씨는 아기와 함께 있는 딸을 보고 거의 눈물을 흘릴 뻔했다. 안녕, 손주야, 서준아. 그가 중얼거렸다. 이름 잘 지었구나, 아라야. 네. 아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 지훈이랑 같이 아들이 태어나면 그녀는 말을 멈췄다.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민준아, 와줘서 고마워.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 고마워. 아빠랑 네가 내 버팀목이야. 다음 날 간호사가 방문객이 왔다는 소식을 전했다. 어떤 여성과 젊은 남자였다. 아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설마 시어머니와 지훈일까? 그리고 정말로 그들이 들어왔다.
최 여사는 언제나처럼 위풍당당한 모습이었고 지우는 어색하게 그녀 뒤에 서 있었다. 최 여사는 갓 태어난 아기를 힐끗 보고는 선물 꾸러미를 건넸다. 보기에는 아기 옷 같았다. 우리 선물이다. 아직 출산의 후유증에서 회복되지 않은 아라는 취약함을 느꼈지만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지우는 옆에 서서 아기 침대에서 자고 있는 아기를 보며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아라야. 그가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나도 어떻게든 아기 인생에 참여하고 싶어. 그래도 될까? 물론이지. 그녀가 차갑게 대답했다. 네가 정말로 원한다면 아이와의 만남을 막을 생각은 없어. 최 여사가 헛기침을 하며 아들을 쳐다보았다. 우리가 어떻게든 합의를 볼 수 있겠지. 네가 다른 요구를 하지 않도록 양육비 정도로 만족할 수 있겠니? 결혼은 공식적으로 취소하는 거고. 아라의 심장이 죄어왔다. 아이를 낳은 지 겨우 반나절이 지났는데 시어머니는 이미 어떤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것처럼 행동했다. 어떤 온기도 진심도 없이 오직 차가운 계산뿐이었다. 아라는 작은 아들을 바라보며 그가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자라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인생 이야기는 바로 그러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당신들께 양보하지도 않을 거예요. 지훈이가 스스로 돕고 싶다면 돕게 두세요. 전 돈이나 거래를 원하지 않아요. 우린 어차피 이제 함께가 아니에요. 있었던 일 이후에 우리가 다시 커플이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아요. 하지만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지훈은 발을 동동 구르며 중얼거렸다. 이해해. 하지만 난 그래도 계속 올 거야. 난 아빠니까. 와. 아라가 어깨를 으쓱했다. 소란만 피우지 않는다면. 최 여사는 비웃었다. 알았어. 우린 갈게. 의사들이 아기들에게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 퇴원하면 필요하면 전화해. 그리고 지훈과 함께 문 밖으로 사라졌다. 아라는 그들의 방문에서 어떤 안도감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더 피곤해졌다. 침대로 돌아가면서 그녀는 생각했다. 차라리 아예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기쁨도 이득도 없어. 하지만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앞으로 살아가야 했다. 몇 달이 흘렀다. 아기에게 3개월, 그리고 4개월이 되었다. 아라는 엄마가 되는 기술을 배웠다. 처음에는 목욕시키는 법, 앉는 법 등 모든 것이 두려웠지만 점차 리듬을 찾았다. 그녀는 가까운 사람들, 특히 거의 매일같이 가게를 돌며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사다 주는 민준의 지지를 받았다. 아버지 김영철 씨는 수입이 많지 않았지만 딸을 돕기 위해 야간 경비원으로 부업을 시작했다. 아라는 이것이 얼마나 큰 희생인지 이해하고 불필요하게 돈을 쓰지 않으려 애썼다. 지우는 가끔 그것도 시어머니 몰래 찾아왔다. 그는 약간 길을 잃은 듯 보였고 엄마가 자신을 통제하며 파혼한 아내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불복종하지도 않았고 그녀의 지시대로 모든 것을 한 것 같았다. 아라는 그의 말을 들으며 슬프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미안해 지훈아. 그건 네 인생이야. 난 이제 싸우지 않을 거야. 사랑을 구걸하지도 않을 거고. 그는 관계를 구할 수 있었던 순간을 놓쳤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다. 어느 날 저녁, 아기가 이미 5개월이 되었을 때 아라는 부엌에 앉아 어떻게 하면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다. 원격으로 일하거나 가까운 사람이 아이를 봐주는 동안 저녁에 관리자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등을 생각했다. 그 순간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예전 피트니스 센터 동료였다. 안녕. 전화기에서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라야 잘 지내? 애기 낳았다며? 축하해. 들어봐. 너한테 일자리 제안이 있는데. 알고 보니 그는 다른 도시에 새로운 센터를 열었고 고객 서비스 및 일정 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다. 재택근무야. 우린 모든 걸 온라인으로 관리하거든. 예전 피트니스 센터보다 더 좋은 대우를 해줄게. 관심 있어? 아라는 내면에서 무언가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바로 이것이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부양할 기회. 그녀는 아기가 있어서 빡빡한 일정 없이 가능한 만큼만 일한다는 조건으로 동의했다. 동료는 문제 없다고 했다. 내 머리와 능력이 중요한 거야.
그렇게 아라의 인생에 새로운 막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이제 비록 엄청나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다. 이는 돈뿐만 아니라 자존감도 가져다 주었다. 아라는 자신이 해낼 수 있고 망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그녀가 새로운 업무 리듬에 익숙해졌을 때 민준이 갑자기 물었다. 아라야, 네 연애는 어때? 넌 항상 큰 사랑을 원한다고 했잖아. 이제는 일과 아기 생각만 하고. 지훈이는 아니겠지만 혹시 몰라. 민준아,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아무 관계도 원하지 않아. 신경 쓸 일은 충분해. 그리고 아기 딸린 나를 누가 좋아하겠어. 무슨 소리야. 민준이 반박했다.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아기 있다고 해서 끝은 아니야. 기적은 일어나잖아. 봐, 너와 서준이를 모두 사랑해줄 사람이 나타날 거야. 아라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모르겠어. 아마 난 아직 마음속에 누구를 들일 준비가 안 된 걸 거야. 그리고 민주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시간이 흘러 서준이가 7개월이 되었을 때 그녀에게 일자리를 준 그 지인, 강태우 대표가 자신의 도시에서 피트니스 센터 소유주와 관리자들을 위한 작은 컨퍼런스를 열었다. 그는 아라에게 와서 발표를 해달라고 초대했다. 아라는 몹시 두려웠다. 전 발표 못해요. 아기가 있잖아요. 하지만 강 대표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아기랑 같이 와. 내가 호텔방을 잡아줄게. 네가 무대에 있는 동안 베이비시터를 구할 수도 있어. 넌 훌륭한 경험이 있고 고객을 유치할 수 있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야. 아라는 오랫동안 망설였지만 아버지와 민주는 가라고 말했다. 훌륭한 기회야. 가. 우리가 여기서 도울게. 물론 걱정은 있었다. 그녀는 서준이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루도 떠나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결심했다. 아침에 버스를 타고 옆 도시로 향했다. 컨퍼런스는 현대적인 비즈니스 센터에서 열렸다. 많은 부스, 정장을 입은 사람들, 대형 스포츠 체인의 대표들이 있었다. 아라는 자신의 소박한 경험으로 인해 자신감이 없었다. 그녀는 젊은 층을 유치하기 위한 고객 서비스 구축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다. 다행히 강 대표가 입구에서 그녀를 맞이해 택시에 태워 호텔로 데려다 주었다. 쉬어. 참가자 등록은 내일 아침부터야. 그가 말했다. 서준이는 누가 봐주나요? 아라가 물었다. 강 대표는 대답했다. 검증된 베이비시터를 고용했어. 호텔에 있을 거야. 만나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을 찾자. 그렇게 아라는 50대 중반의 차분하고 경험 많은 베이비시터와 만났다. 그녀는 즉시 아기를 안고 어르기 시작했고 아기는 미소를 지었다. 아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다. 저녁에 강 대표는 아라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베이비시터가 서준이를 돌보는 동안 아라는 예쁘지만 단정한 드레스로 갈아입고 가벼운 화장을 했다. 거울 속에서 그녀는 잠 못 자는 밤과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우 젊고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이 그녀의 기분을 좋게 했다. 만찬장에는 사람이 많았다. 강 대표는 그녀를 여러 지인에게 소개했다. 소개합니다. 이분은 김아라 씨입니다. 우리 피트니스 센터의 고객 서비스 컨설턴트죠. 아라는 때때로 쑥스럽게 덧붙였다. 전 멋진 아기의 엄마이기도 해요. 하지만 대답은 대부분 정중한 미소였다. 강 대표는 아라를 한 투자자에게 소개했다. 이분은 강태우 대표님이십니다. 여러 스포츠 프로젝트를 지원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태우 대표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아라 씨, 당신의 업무에 대해 들었습니다. 재능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강 대표는 젊은 엄마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고 아라는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는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던졌다. 아라는 자신의 경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냥 즐거운 대화 상대를 만났다고 느꼈다. 저녁이 끝날 무렵 강 대표는 제안했다. 괜찮으시다면 호텔까지 모셔다 드려도 될까요? 저도 그곳에 묵고 있거든요. 아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합니다. 마침 제 아들 서준이가 괜찮은지 확인해야 해서요. 호텔방에서 베이비시터는 서준이를 재우고 있었다. 강 대표는 담요 아래서 평화롭게 잠든 작은 아기를 흘끗 보고는
아라에게 좋은 밤을 보내라고 말하고 자신의 방으로 갔다. 다음날 아침 아라는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다. 몹시 떨렸지만 앞줄에 앉은 강 대표의 모습이 왠지 그녀를 격려해 주었다. 발표가 끝나자 그가 다가와 말했다. 훌륭했어요. 진심으로 당신에게 협력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 도시에 피트니스 프로젝트를 투자하고 있는데 특히 초보자, 젊은 엄마, 노인과 같은 고객층을 위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관심 있다면 원격 근무직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기가 있으니 모든 것은 논의 가능합니다. 아라는 기쁨과 놀라움의 말을 잃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런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여러 도시의 컨설턴트가 되는 것은 고향 클럽에서 일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다. 물론 출장에 대한 생각은 그녀를 두렵게 했지만 강 대표는 유연했다. 결국 그들은 빠르게 공통점을 찾았고 재정적 조건을 협의한 후 강 대표는 공식적으로 그녀를 채용했다. 그들의 관계는 점차 개인적인 것으로 발전했다. 그는 아라보다 15살 연상이었고 결혼 경험이 있었지만 실패로 끝나 이혼했고 아이는 없었다. 그는 투자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왔다. 서준이가 8개월이 되었을 때 아라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주말에 지훈이 문을 두드렸다. 아라의 아버지가 보통 일찍 외출하고 그녀가 어머니, 아이와 함께 집에 있다는 것을 아는 듯 시끄럽게 두드렸다. 아라는 문을 열었고 한때 구청에서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던 그 약혼자를 보았다. 그는 초췌하고 야위었으며 눈 밑에는 그늘이 져 있었다. 한쪽 팔에는 꽃다발과 아기 이유식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안녕. 그가 중얼거렸다. 너랑 서준이 보러 왔어. 들어가도 돼? 아라는 입구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 비켜섰다. 들어와. 조용히 해. 지금 막 재우려던 참이야. 지우는 아기 침대에서 칭얼거리는 서준이를 보았다. 이가 나고 있어서 까다로웠다. 서준아, 아빠야. 아기는 물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커다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다가가지 않았다. 사실상 아빠를 몰랐기 때문이다. 지훈이 슬프게 말했다. 날 못 알아보네. 내 잘못이야. 그래, 맞아. 아라가 차갑게 말했다. 지금 뭐가 필요한데? 있잖아. 지훈이 한숨을 쉬었다. 난 너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잊으려고 애썼고 엄마 말도 들었지만 널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걸 알았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아라는 어이가 없었다. 변명이나 사과는 예상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시 시작하자는 말은 들을 줄 몰랐다. 다시 시작하자고? 그녀가 되물었다. 어떻게? 넌 구청에서 엄마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임신한 날 버렸잖아. 그리고 아기가 8개월이 될 때까지 사라졌다가 이제 와서 모든 걸 한 번에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어렵다는 거 알아. 지훈이 속삭였다. 하지만 최소한 시도라도 해보자. 엄마랑 얘기할게. 널 사랑한다고 말할 거야. 우리 결혼할 수 있어. 아이도 있잖아. 너도 완전한 가정을 원하지 않았어? 아라는 짜증을 억누르며 말했다. 원했지. 그때는. 지금은 네가 네 엄마에게 맞설 수 있다고 믿지 않아. 게다가 그녀가 썩 꺼져 라고 소리치고 네가 침묵했던 걸 기억하고 싶지 않아. 서준이를 보고 싶으면 와. 하지만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선 미안하지만 난 준비가 안 됐어. 너무 많은 것이 부서졌어. 지우는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안아봐도 돼? 그가 제안했다. 아라가 아들을 건네자 서준이는 낯선 손길에 놀라 즉시 울음을 터뜨렸다. 지우는 당황하며 그를 달래려 했지만 아기는 더 크게 울 뿐이었다. 아라가 아기를 받아들자 무언가를 흥얼거리며 금방 진정시켰다. 상황은 어색했다. 마침내 지우는 자신이 방해된다는 것을 깨닫고 떠났다. 그날 저녁, 그녀는 강태우 대표와 이 일을 이야기했다. 그는 잠시 듣더니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저기, 혹시 화해를 시도해보는 건 어때요? 어쨌든 아이 아빠인데 아니면 단호하게 반대하는 건가요? 아라는 대답했다. 반대해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다르고 그 어머니의 편견도 있고요. 더 이상 그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저녁에 강 대표가 다시 전화했다. 이번에는 일이 아니라 아라의 기분을 묻기 위해서였다. 대화 중에 그는 갑자기 말했다.
가끔 아라 씨가 이 상황에 너무 지쳐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물어봐도 될까요? 우리는 동료로서만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을 더 가까이서 알고 싶어요. 언젠가 일회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라의 몸에 열기가 확 끼쳤다. 바로 이것이었다. 나이가 많고 진지하고 믿음직한 남자가 그녀에게 일외적인 만남을 제안하고 있었다. 그녀는 1년 전 지훈과 사귈 때라면 상상도 못할 전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 안에서 무언가 반응했다. 아마도 외로움에 지친 탓일 수도 있고 그동안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준 사람에 대한 끌림일 수도 있었다. 어쨌든 강태우는 지훈과 전혀 달랐다. 그는 엄마에게 의존하지 않았다. 아라가 말했다. 네, 시도해봐요. 다만 제가 아기가 있어서 오래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건 알아주세요. 이해해요. 강태우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제가 당신 도시로 갈게요. 괜찮으시다면 같이 산책이라도 해요. 아라는 동의했다. 그들은 구체적인 날짜를 정했다. 강태우가 왔을 때 그는 작은 레스토랑에 테이블을 예약해 두었다. 그는 멋진 차를 타고 와서 아라의 집 앞에서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들국화 꽃다발을 들고 그녀를 맞았다. 그들은 차 안에서 사소한 이야기, 서준이 이야기, 프로젝트 이야기를 나누었다. 레스토랑에서 강태우는 평소에는 수많은 청중 앞에서 두려움 없이 발표하지만 지금은 조금 떨린다고 고백했다. 당신과는 뭔가 달라요. 그가 말했다. 당신이 편안하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힘든 경험을 했다는 걸 이해해요. 그의 진심에 아라는 감동했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강태우는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다. 서늘한 바람이 불자 그는 자신의 스카프를 풀어 아라의 목에 조심스럽게 둘러주었다. 그녀는 그의 온기와 향수 냄새를 느꼈고 마음에 이상하리만치 가벼움이 찾아왔다. 고마워요.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파트 입구로 가는 길에 그들은 멈춰섰다. 마치 헤어지기 아쉬운 듯했다. 강태우가 갑자기 말했다. 아라씨, 당신이 이전 관계에서 힘든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전 진심으로 당신과 진지한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당신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 아버지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는 건 아니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돕고 싶어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그냥 제 의도를 말하고 싶었어요. 아라는 갑자기 눈물이 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의 아이를 받아주고 과거를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고 조건을 내걸지 않는 남자.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저도 이 감정에 기회를 주고 싶어요. 두렵지만 시도해 볼게요. 그들은 침묵 속에 서 있었고 강태우는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아라는 마치 보호받는 듯 눈을 감았다. 그렇게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졌다. 강태우는 정기적으로 찾아와 서준이를 위한 과일과 장난감을 가져다 주었고 때로는 밤새 아기를 돌봐주기도 했다. 서준이가 10개월이 되었을 때 강태우는 아라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했다. 당신만 괜찮다면요. 넓은 아파트를 사서 별도의 아이방도 만들 거예요. 아라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단순히 동거가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완전한 삶, 즉 세 사람의 삶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서준이가 잠들고 아라와 강태우가 부엌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그가 작은 상자를 꺼내며 망설이듯 내밀었다. 반지예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우리에게 첫눈에 반한 동화 같은 사랑 이야기는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전 진심으로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사랑해요. 곁에 있고 싶고 돕고 싶고 어떤 모욕으로부터도 지켜주고 싶어요. 당신이 동의한다면 공식적으로 결혼하고 소박한 축하연을 열고 싶어요. 하지만 당신을 압박하고 싶진 않아요. 준비가 되면 대답해 주세요. 아라는 속에서 모든 것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미 강태우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해온 모든 것, 그가 얼마나 그녀를 아꼈는지는 과거의 경험과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구청 앞에서의 수치심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두려움은 무서운 것이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네, 동의해요. 다만 다시 구청에 간다는 생각 자체에 익숙해질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녀는 목에 걸린 덩어리를 삼켰다. 하지만 당신과는 모든 것이 다를 거라고 믿어요. 강태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꼭 껴안았다. 아라는 긴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 평온과 같은 조용한 행복을 느꼈다. 마침내 그들이 정말로 그 구청에 다시 찾아간 날이 왔다. 한때 아라가 끔찍한 굴욕을 겪었던 바로 그곳이었다. 강태우는 아라가 트라우마를 겪을까봐 다른 곳을 제안했지만 그녀는 말했다. 아니요, 여기서 하고 싶어요. 게슈탈트를 닫고 싶어요. 수치스러운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행복한 기억을 만들고 싶어요. 그들과 함께 민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강태우의 친구 몇 명이 왔다. 요란한 팡파르나 많은 하객은 없었다. 모든 것이 소박했다. 아라는 무릎까지 오는 부드러운 밝은색 드레스에 소박한 헤어스타일을 했고 강태우는 우아한 검은색 정장을 입었다. 이제 1년 2개월이 된 서준이는 민준의 품에 안겨 조용히 옹알이를 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서자 등록 담당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신랑 신부님, 들어오세요. 아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기억 속에서 시어머니의 외침, 썩 꺼져가 떠올랐다. 하지만 강태호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고 눈을 마주쳤다. 그녀는 그의 사랑 가득한 시선을 붙잡았고 모든 두려움이 이 새로운 순간 속으로 녹아들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다른 삶, 그녀를 배신하지 않고 지켜주는 사람과의 다른 결혼식이 있었다. 공식적인 절차가 끝나고 그들은 서류에 서명하고 반지를 교환했다. 모두가 밖으로 나왔을 때 강태우가 고용한 소박한 사진사가 몇 장의 사진을 찍었다. 아라는 미소 지으며 과거가 공기 중에 녹아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삶은 새로운 색채로 빛나기 시작했다. 아라는 지훈에 대한 기억을 과거에 완전히 남겨두었다. 지훈은 계속해서 아들을 보러 왔지만 드물었고 의무감에서 비롯된 듯했다. 최 여사는 이 새로운 결혼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침묵했다. 아마도 패배를 인정한 것이리라. 아라가 다시 임신했을 때 강태호는 하늘을 날 듯 기뻐했다. 첫 결혼에서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의 모든 것은 신중했고 아무도 썩 꺼져 라고 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모두가 기뻐했다. 강태우의 어머니는 아라를 마치 친딸처럼 안아주었다. 내 아들을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손주들을 줘서 고마워요. 난 대가족을 꿈꿨거든요. 아라는 생각했다. 이렇게 친절하고 이해심 많고 사사건건 간섭하지 않는 시어머니도 있구나. 그렇다, 있었다. 그리고 그때 그 구청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은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은 끔찍한 악몽처럼 느껴졌다. 아무도 그녀를 내쫓지 않고 행복을 빼앗지 않으며 감히 최후 통첩을 하지 않는다. 그녀는 이제 모든 역경을 통해 단련된 강한 내면의 기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재미있는 일은 지훈이 그 첫 번째 약혼자가 어느 날 그녀의 임신을 축하하러 왔을 때 일어났다. 아라가 얼마나 편안한 환경에서 사는지, 얼마나 편안하고 잘 가꾸어졌으며 행복해 보이는지,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 강태우가 그녀를 얼마나 아끼는지 보고 지우는 망연자실했다. 아마도 그는 그녀가 헤어진 후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아라는 그저 비웃을 뿐이었다. 그렇다, 그녀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자신의 삶을 조각조각 모아 끊임없는 굴욕과 두려움 없이 새로운 가정을 꾸린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언젠가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구청에서 썩 꺼져 라고 소리치고 그 결혼식을 망쳐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기뻤다. 만약 모든 것이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그녀는 시어머니의 압제와 지훈의 무기력함 속에서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그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녀를 지키고 그녀의 아들을 친아들처럼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다. 그리고 곧 그들에게는 공동의 아기가 태어날 것이었다. 두 번째 임신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강태우는 아라가 최대한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최고의 산부인과 시설을 예약했다. 그는 직접 분만에 참여해 그녀의 손을 잡고 지지해 주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녀의 곁에 든든한 남편의 어깨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딸 하윤이가 태어난 날, 그는 작은 아기를 품에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아라는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구나. 산부인과에서 돌아왔을 때
집에는 이미 민준과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은 하윤아 환영해 라는 거대한 플래카드를 준비했다. 훌쩍 자란 서준이는 아기 주위를 맴돌며 신기해했다. 식탁에는 케이크가 놓여 있었고 강태우는 아라가 눕는 것을 돕고 하윤이의 유모차를 들어주었다. 주위에는 아늑함과 사랑의 기운이 감돌았다. 아라는 자신의 삶이 과거의 그 끔찍한 장면과 전혀 닮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달랐다. 밝고 평온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라는 자신과 아이들, 남편,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법을 완전히 배웠다. 때때로 그녀는 시어머니 최 여사가 여전히 아라가 지훈을 속여 결혼하려 했다고 믿는다는 도시의 소문을 들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그녀를 상처 주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그 여자의 의견이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하는 자신만의 삶이 있었다. 그렇게 한때 구청에서 시작되었던 굴욕적인 장은 끝나고 따뜻함, 신뢰, 사랑으로 가득한 다른 장이 시작되었다. 이 이야기는 행복이 때로는 가장 큰 실망의 모퉁이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오늘날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아라는 더 이상 울지 않는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그녀를 문 밖으로 내쫓았던 그날에 대해 운명에 감사한다. 그날 이후로 운명은 그녀에게 진정한 밝은 얼굴을 보여주었고 그녀가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것을 얻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조건 없는 사랑, 거짓과 조종이 없는, 그리고 그녀가 이제는 자신의 집과 자신의 행복에서 결코 쫓겨나지 않을 것이라고 느끼는 견고한 가정.